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정말 서열을 매기는 그러한 과잉 경쟁 때문에 그렇고, 부의 양극화도 나타나서 또 불행하고, 또 거기 스스로 갇혀 살면서 또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우리 삶의 어떤 만족을 못 느끼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행복이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행복? 행복하면 너무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나라가 있을까, 그런 국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몇 해 전만 해도 뭐 행복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막 완전 베스트셀러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행복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것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득 수준을 높여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 지수가 높은 나라다, 단연코 1등이다. 사실은 지난해 기준으로만 1등이 아니라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핀란드가 거의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핀란드 사람들에게 행복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지? 행복?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행복해. 행복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무 주어진 여건이 너무 당연히 그냥 삶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시작하면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전제를 두고요.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의견을 또 많이 나눠주시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에서는 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제학에서 행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영어로 utility라고 하는데, utility, 그 행복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이거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이 효용은 소비가 증가하면 그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용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1776년에 출판한 그 아담 스미스의 The Wealth of Nations, 국부론에 있는 그러한 얘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경제학에서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주장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학의 목표? 어떤 그러한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소비를 증가시키는 너무 또 간단해요. 소득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 또는 효용은 소비가 증가하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 소비를 높이면 되는데, 그 소비는 소득을 높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높이고, 그래서 또 효용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우리가 정말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그러한 상황에서 무려 3만 불이 넘는 수준까지 높였는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과연 그 주관적인 그 감정이 더 높아졌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쩌면 옛날이 더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소득이 그러면 행복을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그 어떤
요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당연히 요인이죠. 정말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이것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소득을 높여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연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평균 소득은 높아졌어요. 평균 소득은 높아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소득의 양극화가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평균 소득 높아졌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인 소득 수준 높아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소득 수준 높아졌잖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 나의 소득도 높아졌지만 나의 소득은 2배 높아졌는데 보니까 내 이웃은 5배 높아졌고 10배 높아졌네.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나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들,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이게 부의 대물림을 하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불법적인 상황을 하고 편법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부자가 되고 부를 또 대물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노하고 그래서 더더욱 배가 아프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자연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정말 넓은 초원에서 그래도 내가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도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도 잡으면서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행복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그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더군다나 또 물도 또 이게 이제는 수돗물 아니면 먹지 못하고 수돗물도 아니라 물을 사 먹는 그러한 또 상황까지 이제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옛날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것도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았어요. 돈 있으면 뭐해? 나가서 내가 그거 가지고 즐길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내가 놀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환경이 또 너무나 중요한 어떤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행복도를 측정할 때는 평균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보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사회적인 소득 분배, 부의 분배 플러스 뭐 자유, 민주, 평등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자연적인 환경이 또 어떠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4가지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소득 수준은 높아졌는데 보니까 이런 어떤 양극화 상황도 굉장히 심화되고 또 노인 사회로의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 또 뿐만 자연환경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 직접적인 영향도 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까지도 양극화되니까 정치라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막 서로 국민을 완전히 그 파로 나누어 가지고 완전히 상대를 갖다가 막 처단해야 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막 몰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를 두쪽내고 그래서 사회를 더더군다나 불행한 사회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현재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소득 불평등도보다 부의 불평등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 첫 번째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서구라파, 좀 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북구라파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특별히 보면 이 사회에서 보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뭐 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어요. 어쩌면 뭐 의료보험도 뭐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뭐 보면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복지연금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그 나라에서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이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 굉장히 풍족해서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요.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행복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특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과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와 있잖아요. 일단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부터 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뭐 판검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천재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1살, 2살, 3살부터 천재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어렸을 때 그냥 그 맘대로 놀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아니라 아예 3살만 되면 아예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해요? 영재 교육 시킨다고 아예 그냥 학원 여기저기로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교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한 가지 그 관문을 거쳐가지고 어디는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뭐 어디를 가고 누구는 의대를 가고 누구는 뭐 그래서 법대를 가고 그래서 걔는 성공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 실패한 거야. 이렇게 줄을 딱 세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러한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공했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내가 나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우리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어떤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뭐냐면 저는 부의 양극화가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산, 이 부의 대부분 한 75%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다 부동산에 가 있어요. 부동산도 주로 집에 가 있어요. 이 집에 대부분 다 나의 자산이 가 있는데 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한 45%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 보유율이 한 55%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45%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2017년 이후에 집값이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그 어떤 그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는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값이 이렇게 막 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55%는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제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속에서도 보면 정말 서울, 그것도 강남, 정말 비싸고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러한 분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이라고 하지만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정말 조그만 집에서 사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자가 보유율이 55%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뛰더라도 당연히 좋은 집, 큰 집, 그러한 집들의 값이 많이 오르고 자산 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열심히 집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끌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적으로 또 보니까 박탈감이 또 크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나 이 집은 지금 조그맣고 내가 좀 더 큰 집,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서울의 중심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겨우 내가 좋은 집이라도 샀는데 보니까 내 옆구리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정말 부채를 일으켜서 샀는데 이제는 또 너무 고금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거 보니까 빚을 갚느라고 또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빚을 갚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뭐 일렬 종대로 이렇게 줄 세우기식 그러한 과잉 입시 경쟁부터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부의 불평등, 부의 양극화도 정말 큰 문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가 뭐냐면 OECD 국가에서 65세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65세 현재 딱 되는 사람들의 자녀 수명이 얼마냐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일본이 가장 자녀 수명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로 자녀 수명이 많아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나이가 될 때에 앞으로 그럼 얼마나 살까? 이렇게 하면 여성인 경우에는 24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24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89세 정도 되는 거죠. 남성은 한 19세 정도 돼요. 19세가 되니까 얼마 돼요? 한 74세 정도 된다. 그런 말씀 맞나요? 84세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84세 정도 되는 거고요. 여성은 89세 정도 된다. 여성이 더 오래 사는데 어쨌든 자녀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우리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OECD 국가 내에서 고령층의 평균 소득이에요. 평균 소득이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고령층의 평균 소득이 낮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에스토니아, 그리고 여기 체코, 그리고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의 고령층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낮아요. 우리나라는 끝에서 두 번째다. 평균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룩셈부르크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고령층의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소득이 매우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점으로 찍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65세 이상 말고 이 점으로 찍은 거는 뭐냐면 그보다 더 높은 인구, 75세 이상 인구를 볼 때 그때 평균 소득인데요.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꼴등이에요. 여기 보시면 리투아니아가 맨 왼쪽 파란색으로 보면 맨 끝이지만 여기 보면 점으로 찍은 거 있잖아요. 7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굉장히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노인 빈곤율을 보면요. 노인 빈곤율을 뭐냐? 빈곤율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보면 각각의 가게가 있을 때 이 가게를 갖다가 일렬 종대 줄을 딱 세웠어요. 줄을 세울 때 딱 중간, 그 중위 가계 소득을 딱 놓고 볼 때 그 중위 가계 소득의 50%, 그 미만인 가계가 과연 몇 퍼센트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보통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빈곤율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66세부터 75세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도 단연코 1등이고요. 75세 이상, 그러니까 76세부터죠. 그때부터의 그 어떤 고령 인구의 노인 빈곤율도 단연코 1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정말 레소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 레소토는 정말 이거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 조그만 정말 나라라고 보기도 힘든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다.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고 OECD 국가에서 단연코 1등이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고 노인들의 소득도 그리 낮으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올해는 사는데 올해는 살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도대체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은 왜 이 소득이 노인 소득이 높지? 이건 대부분 이게 자기가 자산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나오는 그러한 소득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연금 소득이 높아서 그래서 그 나라의 노인들도 그래도 내가 은퇴해도 살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은 잘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누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와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라요. 전 세계에서 제가 OECD 국가뿐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출산율이 낮다. 우리나라는 0.72명이고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질 텐데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세금 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연금도 붙고 그래서 그 연금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한 분들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돈으로 그러한 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래서 제대로 이게 될 수가 없다.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 그래 젊은 사람들 많이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젊은 사람 나는 뭐야? 이거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그 국민연금으로 많이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그런 인센티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꾸 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 누가 나의 연금은 누가 그러면 내줄 거지? 이렇게 되면 또 답이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합계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은 높지만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너무 그럼 행복한 사회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 정말 근본적인 처방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우선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러면 출산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이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번 오래된 영상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예전의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제가 환경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 한 2천만 명 정도, 2,5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5,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늘었어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빠른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미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그 석탄도 떼고 뭐 자동차도 많이 쓰고 빌딩도 많이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통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지만 우리가 공기도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위 생태 적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용량, 우리가 보통 생태 용량,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연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국토 면적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연 자원 대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자연 자원에 많은 그러한 부하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콜로지컬
그러한 푸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 발자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그 자연환경에 많은 그러한 부하 발자국을 우리가 남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일단 국토 면적이 작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구는 많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생태 발자국은 엄청나게 높아요. 1인당으로 볼 때도. 1인당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1인당 생태 적자가 1인당 그 생태 용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서 이 적자 폭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 적자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요. 이게 핀란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보면 생태 적자가 아니라 흑자예요. 스웨덴도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생태 흑자예요. 노르웨이도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생태 흑자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 나라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그것 때문에 자연 자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뭐 그 나라 여기 보면 사실 원유 수출하는 나라부터 해가지고 목재 수출하고 수산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고기 잡아서 수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뭐 자연자원에 여러 뭐 석탄 떼고 뭐 아니면 뭐 원유 막 떼고 천연가스 떼고 이러면서 공기 오염 시킬 필요성도 없는데 이미 그러고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넓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인당 그 생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 이래저래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거주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빠른 그런 산업화를 하면서 도시로 몰려 살게 되고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소위 그 아파트 같은 그러한 건물을 짓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기 모여 살고 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연환경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옆에 병원도 있고,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의료 시설도, 문화 시설도 많고, 뭐 여러 쇼핑 시설도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그 갇혀 사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는 많이 못 보는데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닭장차라는 게 있어요. 닭장차. 닭을 그 칸칸이 그 닭을 그 집어넣어 가지고 닭을 싣고 옮겨가는 그런 트럭을 보면 제 가슴이 막 너무 며지고 아픈 거예요. 닭들이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닭 이제 사육하는 곳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여러 TV라든가 영상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돼지라든가 아니면 소를 키우는 그러한 축산업 가 보시면 이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갇혀서 살아요. 그 동물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저희 자연 환경에서 그냥 넓게 뛰어놀도록 아마 신이 계시다면 신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과잉 경쟁하고 스스로 산업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그것도 막 20층, 30층도 아니고 막 50층짜리 막 초고층 아파트를 져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정말 심하거든요. 도시화율로 비교하면 선진국도 그렇게 많은데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가 높으냐면 이 고층 아파트 비율이 정말 단연코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나라는 뭐 싱가포르 정도, 홍콩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치 닭장차에 갇힌 닭들처럼 우리가 정말 스스로 너무 답답하니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불행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 뛰면 아, 나 행복해. 우리가 돈 때문에 그냥 모든 행복을 거기에 걸면 그게 정말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정말 서열을 매기는 그러한 과잉 경쟁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주로 우리가 부동산에 몰빵하고 더군다나 이게 막 그 집합 건물,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에서 모여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어떤 부의 양극화도 나타나서 또 불행하고 또 거기 스스로 갇혀 살면서 또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자연환경이 전반적으로 공기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강해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